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방금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 한번 켜보셨나요? 기지개를 켜는데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이구구 하고 소리가 먼저 터져 나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는데 문득 평소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진 분명 내 얼굴이었는데 오늘따라 거울 속에 웬 낯선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신 거예요. 자세히 보니 눈가엔 세월이 조각해둔 주름이 깊게 패어 있고 손등에는 훈장처럼 검버섯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이 노인네가 누구여? 언제 이렇게 복싹 늙어버렸나? 혼잣말을 뱉으며 씩 한번 웃어보지만 굽어버린 허리는 좀채 펴질 줄을 모릅니다. 엊그제만 해도 그랬잖아요. 동네에서 힘께나 쓴다고 호령하던 청년이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무거운 쌀가마니도 번쩍번쩍 들던 천하장사 부모였습니다. 보릿고개 넘기며 내 배고른 줄 모르고 일했고 자식들 대학 보낸다고 손마디가 다 틀어지도록 세상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좀 한숨 돌리고 나도 인생 좀 즐겨보자 싶으니까 몸이 먼저 눈치를 챕니다. 주인님, 나 이제 좀 쉴게요. 하고 몸이 파업을 선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노쇠라는 녀석입니다. 요즘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병원 문턱 닳도록 드나들며 버티는 100세가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밥보다 먼저 챙기는 게 약 봉지잖아요. 탁자 위에 수북이 쌓인 혈압약, 당뇨약, 무릎 관절약, 약 봉지 뜯는 부스럭 소리가 우리 집의 아침을 알리는 알람 소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소풍을 떠나고 적막한 거실에 혼자 앉아 그 약들을 털어넣을 때면 문득 창밖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곱게 늙어서 민폐 안 끼치고 가야 하는데, 그런 걱정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곤 하죠. 자식들은 명절에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 산책도 좀 하시고, 기운 좀 내세요. 왜 자꾸 집에만 계세요? 그 녀석들은 모르는 겁니다. 마음은 저기 앞산까지 벌써 10번도 더 왕복했는데 무릎 이놈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요. 슈퍼맨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마트에서 산 세제 한 통 드는 것도 숨이 차고 무엇이든 뚝딱 해내던 어머니는 가스불 위에 국 냄비 올려둔 걸 자꾸 잊어버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가장 순수했던 아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명언 스냅에서는 이렇게 다시 아이가 되어가는 우리네 부모님들,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오세요.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지만 다 듣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실 겁니다. 요즘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들 하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국민 10명 중 6명은 부모님의 노후를 가족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가족이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 응답은 이제 20%도 안 됩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오늘입니다.
한 요양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병원 면회실에 온 가족들의 서 있는 위치만 봐도 누가 누군지 금방 안다고요. 침대 머리맡에 바짝 붙어서 어머니 손을 잡고 엄마 밥은 먹었어? 왜 이렇게 말랐어? 하며 눈물 콧물 쏟는 사람은 딸입니다. 그 옆에서 어색하게 헛기침하며 과일 상자를 내려놓는 사람은 사위고요. 문간쯤에 서서 창밖을 보거나 의사 설명만 듣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고, 복도 끝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언제쯤 끝날까 시계를 보는 건 며느리인 경우가 많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예전 어른들 말씀처럼 아들, 아들하며 금지옥엽 키워놓은 보람이 노후엔 참 덧없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딸 하나가 열아들 부럽지 않다는 말, 요양병원 복도에서는 그게 진리처럼 통합니다. 나 죽어도 요양원은 안 간다. 우리 동년배들끼리 모이면 늘 하는 소리죠. 하지만 아십니까? 우리가 요양원에 가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대부분 자식들의 편의와 어쩔 수 없음 때문이라는 것을요. 자식들도 살아야 하니까, 맞벌이해야 하고, 손주들 키워야 하니까. 부모를 그곳에 맡기며 눈물을 닦지만 결국 그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가볍기 마련입니다.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곳도 싫다고 안 가는 곳도 아닙니다. 정신이 흐릿해지고 대화가 끊기면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이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 온전할 때 결심해야 합니다. 내 정신으로 사는 동안만이라도 맛있는 거 먹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자. 기적 같은 이 세상을 자식 걱정만 하다 보내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 가슴속에 묻어둔 말들이 참 많으시죠? 여기 요양원으로 향하기 전 어느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쓴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부탁의 글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평생 짊어질 불효라는 짐을 미리 덜어주려는 어머니만의 마지막 사랑 고백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담아 천천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금쪽 같은 내 딸아, 너희를 키울 때 나는 참 욕심이 많았단다. 좋은 옷 입히고 싶고 남들보다 앞서가게 하고 싶어서 매일 밤 기도를 올렸지. 그런데 이제 내 인생 마지막 기도는 조금 다르단다. 얘들아, 나는 너희의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지금은 이렇게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너희 얼굴을 알아보지만 혹시라도 그 몹쓸 알츠하이머라는 녀석이 찾아와서 내 머릿속 등불을 하나, 둘 끄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주저 말고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주렴. 내가 너희를 잊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벽지를 긁거나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을 때 너희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늙은 어미의 추한 모습은 시설의 하얀 커튼 뒤에 숨겨두고 너희는 그저 나를 따뜻했던 엄마로만 기억해다오. 다만 나를 그곳에 맡길 때 거기 선생님들께 내 작은 습관 몇 가지만 꼭 좀 전해주렴. 우리 엄마는 젊어서부터 꽃 그리는 걸 참 좋아했다고. 그래서 서랍에 도화지와 색연필을 넣어주면 하루 종일도 잘 지낼 거라고 말이야. 또 내가 좋아하는 낙지는 소화가 안 돼서 못 드시니 상에 올리지 말아 달라고 잠잘 때는 왼쪽으로 누워야 편안해 하신다고 말해주렴. 그리고 얘들아, 아주 가끔만 나를 보러 와주겠니?
내가 누구세요? 하고 낯선 사람 보듯 너희를 물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내 머리는 비록 너희를 기억 밖으로 밀어냈어도 내 영혼 어딘가 깊은 곳에서는 너희의 냄새를 맡고 너희의 목소리를 들으며 안도하고 있을지도 모르잖니. 혹시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리고 멍하니 앉아 있더라도 엄마하고 한 번만 불러주렴. 그럼 내 마음속 깊은 바다 어디쯤에서 너희가 준 사랑이 반짝하고 빛날 거란다. 그 빛으로 나는 그곳에서의 하루를 또 버틸 수 있을 거야. 편지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세대는 부모님을 집에서 끝까지 모시는 걸 천륜이자 도리라고 배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자식들은 어떤가요? 치솟는 물가에 내 자식 키우기도 벅찬 세상에서 부모의 병수발까지 감당하기엔 그들의 어깨가 너무나 가냘픕니다. 우리는 참 서글픈 낀 세대입니다. 부모를 모신 마지막 세대이면서 동시에 자식에게 버림받을까봐 미리 겁을 먹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 첫 세대이지요. 실제로 요양원의 오후는 참으로 고요합니다. 창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하염없이 정문 쪽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면회온 손주에게 줄 사탕 한 알이 주머니에 없어서 아들에게 뜨끈한 밥 한 그릇 못 차려주는 게 미안해서 부모는 그저 창밖에 흔들리는 나무만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자식들에게 먼저 전화 한 통 넣어보세요. 야, 이놈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다. 밥은 먹었냐? 별것 아닌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면죄부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안심합니다. 그리고 그 안심이 곧 효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이 효도라고 답하실 겁니다. 여기 환갑을 코앞에 둔 59살 장남 김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씨의 여든 노모가 치매라는 덫에 걸린 지 벌써 2년. 집안 풍경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공국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신 어머니가 5분도 안 되어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가볍게 두드리십니다. 야야, 밥 안 주냐? 이 집구석은 사람을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보네.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화장실 문을 열면 차마 말로 다 못할 풍경이 펼쳐져 있고 거실 벽지에는 정체 모를 얼룩이 번져가죠. 59 아들은 퇴근길 현관문을 열기가 무서워집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내의 눈은 얼마나 더 부어 있을까? 어머니를 돌보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어요. 내 아내도 이제 환갑인데 무릎이 아파 절뚝이면서도 어머니 뒤처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 씨는 큰 결심을 하고 5 동생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형제들 앞에는 차가운 찻잔만 놓여 있었죠. 어머니, 이제 그만.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어떠냐? 김 씨가 어렵게 꺼낸 그 한마디에 거실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동생들은 고개를 푹 숙입니다. 누구는 거실 바닥에 문양만 세고 있고 누구는 창밖 먼 산만 바라봅니다. 속으로는 형님, 형수님 고생하는 거 알아요 하면서도 입 밖으로 네,
그렇게 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들이 불효자가 될 것 같아 아무도 총대를 매지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릴 어떻게 키웠는데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 드셔가며 공부시킨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병원에 가두냐 하는 죄책감이 동생들의 입을 꿰매버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집에서 몸이 부서져라 모시는 것만이 진짜 효도일까요? 서로의 진을 다 빼고 사랑했던 기억은 간데없이 원망과 짜증만 남은 채 부모를 모시는 것이 정말 어머니가 원하시는 길일까요? 오히려 전문가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안전하게 케어를 받으시고 자식들은 환한 얼굴로 찾아가 엄마 보고 싶었어라며 손을 잡아드리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의 새로운 효도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느냐가 아니라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부모님께 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여러분, 아직 정신이 온전하고 기운이 있을 때 자식들에게 먼저 길을 열어주세요. 얘들아, 나중에 내가 더 힘들어지면 저기 정원 예쁘고 공기 좋은 요양시설로 알아봐 다오. 거기 가서 나도 친구들 사귀고 편히 쉬고 싶구나.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손주들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어야 한다, 알았지? 이렇게 부모님이 먼저 합의점을 제안해 주시면 자식들은 평생 짊어질 불효자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눈치 싸움도 불필요한 분란도 사라지죠.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대화하고 합의하는 것, 그것이 남겨진 이들의 평화를 지키는 부모의 마지막 지혜입니다. 여러분, 병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곳의 밤은 유난히 길고 낮엔 햇살조차 창살에 갇힌 듯 조용하다는 것을요. 몇 년 전 어느 요양병원 병실에 계셨던 80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할아버지의 병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 이제는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할머니는 매일 낡은 성경책을 읽어주며 할아버지의 야윈 손을 지켰고 아침 저녁으로 자식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먼 지방에서 사느라 자주 오지 못했던 막내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딸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주저앉아 그 마른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나왔어. 막내딸 왔어. 할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딸은 3일 밤낮을 할머니 곁에서 쪽잠을 자며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딸은 짐을 챙기며 늙으신 아버지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딸의 뜨거운 눈물이 할아버지의 환자복 적삼을 적십니다. 아빠, 나 이제 가봐야 해. 김서방 출근도 시켜야 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하거든. 아빠, 옛날 일 기억나? 나 초등학교 다닐 때 비만 오면 개울물이 불어서 애들이 발을 동동 굴렀잖아. 그때 아빠가 나타나서 우리를 한 명씩 안아다가 개울 건너편으로 옮겨줬지. 아빠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멋진 선생님이었는데 딸은 울음을 삼키며 할아버지의 차가운 발을 만졌습니다. 눈 오던 날 아빠 숙직실로 도시락 배달 갔을 때 내 발바닥이 꽁꽁 얼었다고 아빠가 따뜻한 대야물에 내 발을 씻겨줬잖아. 아빠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직도 기억나. 딸의 애절한 고백에도 할아버지는
그저 마른 장작처럼 누워만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여 가거라. 내 아버지는 다 알아들으셨을 게다. 가서 애들 챙겨야지. 딸이 병실 문을 닫고 나간 지 딱 1분이나 지났을까요? 미동도 없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마른 입술을 떼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인자. 할아버지는 마치 평생의 기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듯 할머니와 옆 침대 사람의 부축을 받아 창가로 한 걸음 기적처럼 걸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창밖 저 멀리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 막내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면서 걸어가는 그 가냘픈 뒷모습. 할아버지는 오른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유리창 너머에 있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기라도 하듯 할아버지의 손가락은 서리가 낀 유리창을 가만가만 문질렀습니다. 내 딸아 잘 가거라. 그리고 울지 말거라.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그 말이 할아버지의 짓무른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로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뒤를 돌아보지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딸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유리창에 새겨진 딸의 잔상을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모진 소리하고 무심한 척 누워 계셔도 그 속마음은 온통 자식 생각뿐입니다. 자식이 떠난 뒤에야 창가로 기어가 유리창을 어루만지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갈 때 혹시 부모님이 바쁜데 뭐하러 오냐, 어여가라 하신다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문 밖을 나서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며 부모님은 분명 차가운 유리창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계실 테니까요. 여러분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대부분의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 허허 웃기보다 큼큼하며 헛기침을 하시고 사실은 겁이 나는데도 자식들 앞에서는 호탕한 너털웃음을 지어 보이던 분들이셨죠. 사실 아버지란 존재는 참 이상합니다. 자식이 가져온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칠 때 겉으로는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되지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누구보다 화가 나고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그 화는 자식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자신을 향한 자책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마치 검은 먹지를 칠한 유리와 같습니다. 안에서는 밖이 훤히 내다보여 자식의 슬픔, 아내의 고단함을 다 지켜보고 있지만 밖에서는 도무지 그 안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을 들키는 건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 슬픈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울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탁에서 숟가락을 놓자마자 서둘러 현관을 나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그가 가는 곳은 즐거운 파티장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머리가 색에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갑니다. 피로라는 용, 생계라는 용, 그리고 직장 상사의 눈치라는 용과 말이죠. 퇴근길, 집 앞 골목길 어귀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며 한참을 서성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신 적 있나요?
그건 집 안으로 전쟁터의 먼지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려는 아버지 나름의 정화의식입니다. 아버지는 차 안에서 혼자 운전할 때만 비로소 큰 소리로 울기도 하고 이름 모를 신에게 제발 우리 애들만은 고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죠. 나를 닮아라 하면서도 속으로는 제발 나처럼 고생하며 살지는 말라고 빌고 자식이 결혼할 때 식장에서는 누구보다 환하게 웃지만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어깨를 들먹이며 우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나이에 따라 아버지를 다르게 기억합니다. 4살 땐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알았고 20살 땐 아빠가 나를 구속하는 담벼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40이 넘고 내 자식의 기저귀를 갈 때쯤에야 비로소 깨닫죠. 아, 그때 아버지는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이 짐을 어떻게 혼자 지고 그 먼 길을 걸어오셨을까.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야 비로소 보고 싶어지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실 땐 무뚝뚝한 말 한마디가 싫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 무심한 척 뱉으신 조언 한마디가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 지금 요양병원 침대에 기운 없이 누워 계신다면 그분의 투박한 손등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세요. 그 손은 한때 세상을 번쩍 들어 올렸던 손이고 여러분을 세상의 풍파로부터 지켜냈던 방패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싸우셔도 돼요. 이제는 좀 편히 쉬세요. 이 한마디가 아버지에겐 평생 받아온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식물들은 때가 되면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를 위한 열매를 맺은 뒤에는 미련 없이 대지로 돌아가죠. 그것을 우리는 낙엽이라 부르고 단풍이라 부르며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의 화려한 꽃 시절도 지났고 뜨거웠던 여름날의 무성함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예쁜 단풍으로 물들어 대지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지는 해가 아름다운 이유는 온 세상을 밝히느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나라 일구느라 온몸을 불태웠기에 지금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합니다. 그러니 너무 서러워 마세요. 요양병원에 있든 없든 홀로 집을 지키든 안 지키든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의 우주였고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밤 자식에게 전화가 오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여러분이 그랬듯 자신의 용과 싸우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을 뿐입니다. 대신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참 잘 살았다. 고생 많았다. 사랑한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낙엽처럼 곱게 물들기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